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동입니다. 이 말이 진짜 마지막이고 올해 진짜 마지막인가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좀 섭섭하죠. 정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1년이요. 시작했을 때 정말 개념 찬찬히 용어 하나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단원과 5단원입니다. 1단원에서 여러분 남은 주제 뭔지 아시죠? 정부 형태 남았습니다. 100% 출제되는 그 주제죠.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해보면 국가와 정치 생활에서 국가 부분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에서 의미, 관용, 다수결 그리고 자유평등 했던 부분들 민주정치의 원리 했고요. 민주정치 발전했습니다. 발전하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공부하시고요.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 정도 제한적이었다, 간접했다,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요 28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할 때요 민주정치의 원리 할 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의제, 간접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와 권력분립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데 대의제는 민주정치의 원리 쪽에 걸리기도 하고요. 바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에서 이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라는 이 파트에서는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를 또 한 번 비교하면서 이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의 문제점, 그래서 등장한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정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요. 여기서는 제일 처음 배우는 건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를 비교해요. 현대사회는 간접민주정치 대의제 하죠. 그런데 대의제 문제 있으니까 호남민주정치 그리고 전자민주주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줄기. 그리고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미, 특징,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면 정말 지금 직접, 간접 이렇게 비교한 이게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앞에 민주정치의 원리에도 나오고 대의제가 여기서 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의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9페이지에 다시 한번 대의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번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2번 대표와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 수능 완성 35페이지 2번 변형 문제입니다. 정말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 대의제 문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서서 봤을 때는 정말 대의제에 충실하게 이익집단 들어갔던 그 표로 봤던 문제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대의제 했던 그 문제와 또 다르게 여기서 대의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의사결정하게 하는 걸 대의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가 정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달자냐, 정말 대리자냐, 전달하는 그냥 대리자냐, 아니면 진정한 대표냐, 아주 정말 월등하고 탁월하고 그런 엘리트로서 대표냐, 아니면 그냥 대리자냐라는 바로 그 이슈와 관련된 그래서 평가원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당신들은 실제로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선택하였을 때 그는 한 선거구의 의원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니네들 의견 대리하려고 뽑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의회의 구성원이다. 국가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입니다. 당신의 대표는 말이죠. 당신들에게 그가 가진 성실성이 아니라 그의 판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당신의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가 대표 자신의 그 탁월한 엘리트적인 그 판단으로 당신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의 의견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가에 그래서 강조하는 대표는 정말 대표자로서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정말 대표자냐 아니면 그냥 대리자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 지문은 대표자로서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대리자겠네요, 당연히. 지금 보세요. 이 대표자는요, 그의 판단으로 봉사하면 된대요. 즉, 여기 대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긴 자율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가 한 말을 그대로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율성이 낮죠. 여기는 자율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대표는 그의 판단으로 봉사를 하면 그의 판단으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네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판단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엘리트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대표자와 대리자. 지금 자율성이 높은 그의 판단으로 봉사한다. 엘리트주의까지 여기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지문 보도록 할게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항상 다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표이든 여론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대표를 아주 탁월하고 어떤 엘리트로 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보세요.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있고 가운데 대표자가 있고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이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 의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루소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루소의 말이죠. 그래서 루소 직접 민주정치 강조했고요. 우리가 어떤 무슨 대표자가 필요하다라고 뽑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표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자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라니까요.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의 판단으로 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2번, 가는 대중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대중은요,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 국익을 그리고 공익을 판단하는 것이 대표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나는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이상으로 본다고요? 아닙니다. 엘리트를 이상적으로 보는 건 가. 4번, 나는 의회가 지역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왜냐하면 의회가 아닌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5번, 가나 모두 대의제의 원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니죠. 가는 대의제의 원리에 긍정적인 거죠. 대표가 그들의 판단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죠. 가나 모두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기출문제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워낙에 대표, 대리 이 문제는 평가원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개념 강의, 수특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3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제 넘어온 주제들을 이렇게 해보면 직접민주정치 있고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간접민주정치예요. 간접민주정치 하면 문제점이 있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정치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국민들은 대표자한테 맡겨놓고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기 이제 호남민주정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민주정치는요. 혼합 섞은 겁니다. 직접과 간접을 섞은 것이 혼합이 되죠. 그래서 간접을 주로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간접을 주로 할 수밖에 없죠. 간접을 주로 하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몇 개 넣은 겁니다. 그게 혼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건 혼합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가 몇 개 들어갔는데 그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가 뭐냐면 국민투표,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이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 몇 번 했죠? PD님 이름이네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는 취약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직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를 해결하고자 선출 국민이 하죠. 주민이 하죠. 퇴출도 주민 손으로. 퇴출도 주민 손으로. 바로 이 제도가 뭐죠, 여러분? 넘겨주시죠. 이 제도가 뭐죠, 여러분? 주민 소환이죠.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 그래서 이것은 범죄나 비행 외에도 정말 불법 행위나 이런 것 외에도 정치적 무능력, 공약 불이행, 독단, 전횡, 비효율, 파렴치 행위, 술해 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사유로 하는 이른바 탄핵 제도와 다르다. 탄핵의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사유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만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주민소환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 무능력.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주민소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위반 안 해도.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이 주민소환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까요? 어떤 한 시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 간에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리고 행정 공백, 막 이런 것들이 초래되고 이러니까 효율성, 안정성 향상 이거는 아니죠. 두 번째, 주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이건 주민이 직접 입법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퇴출도 주민 손으로. 바로 그 얘기가 되니까 아니고요. 이 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지방 차원에서는 주민 소환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소환이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이 소환하겠다 이런 거 봤나요? 없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만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다음 볼게요. 선거에 패한 자나 정적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렇죠. 선거에 패한 쪽에서 저 시장 정말 정치적으로 무능력해 라고 하면서 이 주민 소환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폐단도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주민투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건 주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다른 얘기. 정답은 4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문제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전자민주주의도 그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 전자민주주의 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정말 바로바로 정말 대표와 연결도 되고 진짜 상향식 민주정치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전자민주정치도 대의제의 한 대안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수능완성 34페이지 심화탐구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풀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33쪽에 정부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에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원 집정부제가 출제가 되면 위에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35페이지의 두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능특강 55페이지 4번 문제 변형안 문제를 정부 형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표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정부 형태 혹은 문제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나오면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볼게요. 보니까 국민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국민이 이렇게 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참여한다라는 건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요게 화살표가 나가 있으면 의원 내각제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대통령제입니다.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 이거는 공통점. 그리고 입법부가 의회를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가 의원 내각제.
행정부의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대통령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통령제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존재하고요. 의원 내각제에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는 장치로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권이 있는 거 의원 내각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보시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국은 의원 내각제인 이 가국은 총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를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 총리 있죠? 총리 누가 뽑아줬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이 사법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가국의 총리는 임기 보장으로 국정 운영이 안정적일 것이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요, 정치적 책임성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임기 보장 안 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를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대지진을 잘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나요.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나국의 국가 원수가 행사하는 정치적 실권은 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 으뜸인 우두머리면서, 으뜸원, 우두머리 수면서 행정부 수반입니다. 여기는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이 국가 원수. 또 왕이 없는 나라는 여기도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보고 대통령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고 대통령이나 왕이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권이 크지 않은 건 어디가 실권이 크지 않을까요? 예. 국가 원수가 실권이 크지 않은 여기. 그래서 영국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일본의 왕이 상징적인 존재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국의 국가 원수가 행사하는 정치적 실권이 크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국가 원수 대통령 얼마나 실권이 커요. 미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 얼마나 실권이 커요. 틀렸죠? 나국은 가국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관계가 융합적일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낳아줬으니까 융합적. 여기는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부도 국민이 우리 뽑아줬어. 입법부도 국민이 우리 뽑아줬어. 서로 국민이 뽑아줬다면서 으르렁합니다. 따라서 융합적인 건 가국이 더 융합적이죠. 5번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영향력은 가국이 아니라 가국이 나국보다 클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왜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법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무조건 여기 가서 내각을 구성하니까 큰 정당은 여기도 다 차지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입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여기서 그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할지 아닐지는 모르잖아요. 국민이 여기는 A당을 큰 정당으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은 B당 출신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영향력이 큰 정부 형태는 여기가 되죠. 가가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이지만 안 쉽나요?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국의 여소야대.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통령제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집권한 당. 의원 내각제에서 집권한 당이 작을 수가 없어요. 의원 내각제는. 가장 큰 정당이 집권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제도가.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집권한 당이 작을 수가 있죠. 집권한 정당이 A정당인데 A정당의 어떤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정당이 의회에선 작은 정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한 정당이 작은 상황은 대통령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그냥 대통령제예요. 또 보세요.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법률안 거부권 나오면 또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인 여기 갑국, 여기 행정부 수반인 A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 중 30건은 의회에서 재의결되었고 25건은 폐기되었으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구나 했네요. 다음 볼게요. 을국은 총선거 결과 동그라미 당이 세모당을 누르고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대요. 동그라미 당이 과반수. 이에 따라 동그라미 당의 대표인 B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관을 발표함으로써 새 행정부를 구성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다수당이 가장 큰 정당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국은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운영된다. 보통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죠. 일본 보세요. 영국 보세요. 왕이 존재하면서 의회주의.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국이 아니라 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 총리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3번. A는 갑국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나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B국, 을국 의회에서는 해산할 수 있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4번. 갑국보다 을국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한 건 대통령제. 따라서 갑국에서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5번.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확보 정당의 횡포가 방지될 수 있다. 여러분 위의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을국에서 보시면 다수당이, 동그라미 당이 의회에서도 큰 정당이고 행정부를 구성했어요. 다수당의 횡포가 문제점입니다.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이죠. 방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특징, 장단점. 자료를 보고 위 문제처럼 표를 보고 특징 장단점을 하거나 제시된 이런 글을 보고 장단점을 하거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이제 이원 집정부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시니까 이원 집정부제 역시 우리 선거했을 때 석패율 제도라든가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처럼 교과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안에 다 주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대통령은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합니다. 그리고 내각은 의회 다수당에 의해서 구성된대요. 여러분, 대통령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고 내각은 의회 다수당이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기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서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는 것은 여기 의회예요. 여기 행정부입니다. 의회를 뽑아주는 건 공통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의원 내각제. 그렇죠? 요게 이렇게 빨간색 요게 이렇게 나가면 이거 대통령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프랑스는 어떠냐면요. 요 화살표도 나가고 요것도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뽑고요. 그리고 총리는요. 여기 의회 다수당에서 여기 총리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원 집정부제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총리를 의회에서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원 집정부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원 집정부제. 이원, 두 개의 원, 으뜸인 우두머리가 집권하는 정부 형태. 그래서 해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고요. 총리가 내정,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데요.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는 코하비타시옹, 좌우 동거 정부가 나타나서 국정이 불안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A당 출신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다수당은 B당인 거예요. 그러면 총리는 B당 출신이 오죠. 그럼 행정부 내에 A당하고 B당 이념이 다른 목적, 정당 이념이 다른 두 정당 같이 있으니까 이게 좌우 동거 정부죠. 이렇게 코타비아시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데 비해서 의회 의원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대통령은 7년마다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의회 선거가 있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늘 현존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가 지날수록 비판적인 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야당, 다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이 큰 정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비당 출신의 총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좌우 동거 정부를 하면 국정이 좀 불안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정권에 실망한 프랑스인들이 넘겨주시죠. 그 정당과 대립하는 당을 총선에서 지지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좌우 동거 정부가 좀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 코타 비아시옹 좌우 동거 정부를 막기 위해서 2002년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맞춘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A당이면 의회도 좀 A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5년으로 단축했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출되었지만 곧바로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아닌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또 이렇게 동거 정부가 되더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좌우 동거 정부의 출현은 국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겠다. 그렇죠. 불필요한 대립이 막 나타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까지 막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거겠죠. 두 번째, 니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건 틀린 거죠. 여기서도 A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았죠? 대통령 누가 뽑았죠? 국민이 책임 어디다 진다고요? 나를 뽑아준 바로 거기다가.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틀렸어요.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본으로 배운 거잖아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할 때 정치적 책임은 나를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의원내각제를 따라서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를 따로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재심은 내에서 해석을 해내시는 거라고요. 다음이요. 선거가 국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렇죠. 선거의 기능 공부했던 생각나시죠? 선거는 대표자 선출하는 기능도 있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정치 권력 너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안 뽑아줄 거야 라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었죠. 그래서 현재 대통령을 안 뽑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 했습니다, 여러분. 1단원 했습니다. 정부 형태 부분은 그래도 특별히 시간 할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 거의 100% 출제되니까 꼭 출제되는 걸 알면서도 확실하게 안 외우면 참 그 섭섭한데요. 시험 직전에 머릿속에 착 정리요. 그 다음에 이제 99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99쪽으로 넘어가면 19 정치 발전과 민주사회의 과제 그리고 20 정치 문화와 민족 통일 이렇게 이제 두 개입니다. 이게 5단원의 내용입니다. 5단원의 19에서 정치 발전 민주사회의 과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정치 발전 이론, 근대화론, 종속이론인데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오히려 나온다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페이지로 넘기시면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중에서 지금 이 8번 문제 복지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숙제가 뭐지? 복지 제도를 잘 확충하는 거야. 세계화된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거야. 국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서 100페이지에 8번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면서 복지에 대한 문제, 세계화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밑줄친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수능 완성 129페이지 8번 문제 변형했습니다. 영국은 1940년대부터 사회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과감한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복지 강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1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1의 길. 복지 강조.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 노동하지 않고 사회보장에 기대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죠. 복지병이라고 했죠.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뭐 이랬습니다. 전체 사회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영국은 사회보장 축소, 시장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2의 길이라고 합니다. 복지 축소죠.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실 거 신자유주의라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뭐랑 연결된다고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정부야
너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도 이겁니다. 자유방임주의의 친구라고 했어요. 자유방임주의의 작은 정부. 그래서 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면 큰 정부, 국가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과잉복지의 역기능을 줄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라는 또 문제점을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있나요?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인 복지병과 사회민주주의 이게 1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 제2의 길. 사회민주주의는 복지를 너무 강조하니까 복지병, 도덕적 해이. 신자유주의를 해서 복지를 너무 축소하니까 빈부격차 심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 것이 바로 제3의 길.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근로를 연계한 복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문제는요. 요거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하고 친구, 작은 정부, 시장에 맡겨두는 자유강조 이겁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복지 서비스를 말이지 민간에게 맡겨요. 국가가 딱 복지 서비스를 딱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넘깁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국가가 담당한다. 그러면 큰 정부. 민간에게 맡겼다. 시장에 맡긴다. 작은 정부. 맞네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겠다. 이건 뭐예요? 제1의 길이죠. 그렇죠? 전액 주겠다. 복지 강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겠다. 소득세율을 낮추겠다. 작은 정부죠. 국가가 이렇게 간섭 많이 안 할게. 맞는 얘기입니다. 리을, 실업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식의 복지를 하겠다. 이게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티귿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쓰면서 제1의 길, 2의 길, 3의 길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건 모르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셔도 되는 거고 정치에서는 지금 여기 제시문에 나온 그대로 보시면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강조, 그래서 폐단,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복지 축소, 그래서 폐단,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서 새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1의 길, 복지를 강조했을 때는 큰 정부, 복지를 축소했을 때는 작은 정부.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번 문제는 가로요. 예, 세계화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세계화도 어떤 막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시문을 잘 분석하는 형태로 그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선근대적 관행을 타파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계화 긍정론자죠. 세계화. 국경의 장벽을 모두 허물고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전 세계가 하나로. 그래서 이건 그 예전에 말했던 뭐 지구촌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국가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화는 작은 정부랑 이렇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경제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막 완전 좋은 얘기만 막 이렇게 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 어때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수혜자는 일부 자본에 한정될 뿐이고 노동 유연화나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들과 서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나는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화를 해서 국가가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줄이고 국가가 문을 이제 열어서 개방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자유경쟁하다 보면 잘 살 거야 라고 미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내에서 일부 자본만 살찌우고 대부분의 서민의 삶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또한 보세요. 이건 한 국가 내에서 이제 이렇고요.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산업의 선진국에 대한 종속. 국가 간에도 이런 종속이 나타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더욱 벌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1대1로 경쟁한다라고 해보세요. 맨날 개발도상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가는 긍정적으로 살폈잖아요. 전체. 맞습니다. 니은 가는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이 국내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 여러분, 국내 계층 간 갈등을 이야기한 것은 나죠. 여러분,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일부 자본만 살찌우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나는 세계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 국가 간에서보다 국내 계층 간에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일부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또는 국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격차가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내와 국제를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국내가 더 커, 아니 국제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 국가 간에서보다 국내에 더 크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국내의 문제 따로, 국제 문제 따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리을, 가나 모두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경제적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9 테마 19에서 정치발전과 현대민주사회의 과제에서는 출제된다고 하면 현대민주사회의 과제. 현대민주사회의 과제에는 첫 번째 보셨던 복지 문제 그리고 세계화 문제 하나 더 하면 참여 문제가 있어요. 참여 문제가 있는데 참여는 원체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이제 102쪽으로 넘어갈게요. 102쪽의 마지막 주제는 정치 문화와 민족 통일입니다. 문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은 정치 문화입니다. 이렇게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놓고 골고루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너무 중요하고 통치기구가 너무 중요하니까 2, 3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내고 5단원은 안 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두세 문제가 5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세 문제가 배치됐는데 뭐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치문화는 꼭 난다는 거죠. 거의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문화가 나거나 통일이 나거나. 그래서 정치문화, 통일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통일은 정말 어렵지 않게 출제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그래서 기출문제 정도만 쭉 보시면 되고 정치 문화는 대신 여러분이 사전에 공부하셔야 될 기본 개념이 필요하죠. 103페이지의 5번 문제, 수능 완성 134페이지 5번 문제를 통해서 정치 문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정치 문화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 문화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 문화 유형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 뭐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뭐고, 그래 저 위에 국가 권력기관에 뭐가 있고 그런 걸 인식하는 게 정치 체제예요. 투입은요. 요구, 지지 이런 거 보내는 거. 산출은요. 정책이 나왔다, 어떤 정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정치 주체는 나는 정치 주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죠. 되셨죠? 그럼 보세요. 이 네 가지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정치문화? 향리형 정치문화. 이 향자가 고향 향자입니다. 지방형. 관심 없어. 이런 형태. 두 번째는 보세요. 보면 이 정치 체제와 산출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요구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주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 위에 무슨 정치 체제가 있고 그들이 정책을 내놨구나 이것만 인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민형 정치 문화입니다. 신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나 정치 주체로서는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거 다는요? 예, 참여형이죠. 다 반응을 보이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정치 참여자의 역할이 미분화되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 미분화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메바 아나요? 아메바? 뭐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죠. 뭐 위,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막 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물이 이렇게 진화될수록 어때요? 아주 잘 분화가 되죠. 우리 뭐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나왔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 같은 걸 봐도 이 진화될수록 이게 잘 분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화라는 말은 발전되지 못했다. 아직 미개하다.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가에서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 모든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정치 참여자의 역할도 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신민영, 신하처럼 여긴다니까요. 3번, 가와 나에서 구성원은 능동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가에서 능동적으로 영향력 어디요? 투입도 안 하고 정치 주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가나 모두 정답 3번입니다. 4번, 다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100% 참여형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런 정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4번, 5번, 나와 다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정치 체제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고요. 플러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 정치 문화도 난다,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하고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요, 통일은요, 이 문제를 풀 거예요. 푸는데 이 문제가 연계될 것이다. 막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일이 나올 수 있다. 확률이 있다. 그러니 그냥 넘기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104쪽의 마지막 7번 문제, 수능 완성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설문조사고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과 추론을 고르는 것은 월 소득별로 해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요 더하면 50% 초과하나요? 안 하죠. 이 정도면 사회문화표 분석이 이 정도만 나와도 학생들이 사회문화표 분석을 안 어려워 할 텐데 정치표 분석은 그에 비하면 선거가 어려워서 그렇죠. 선거 외에 그래서 여론조사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이유는 선거가 워낙 어려우니까. 예. 아무튼 니은 볼게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의 수는 과반수이다. 여러분,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의 수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과반수예요? 36.6%. 이것도 역시 틀렸죠. 이런 식으로만 사회문화도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안 그러네요. 디귿. 소득이 적을수록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아진다. 한번 볼까요? 적대 대상 여기입니다. 적대 대상. 필요한 부분 가서 보면 되죠. 적대 대상. 소득이 적을수록 한번 그런가 볼까요? 더 많아졌고 더 많아졌고 더 많아졌네요. 그러네요. 분명히 그런 경향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리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는 여기네요. 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는 대북 인식에 대해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번 볼까요? 대북 인식 여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해 보면요. 30 몇 점 몇 나오고 이거 두 개 더해도 30 이거 더해 보죠. 17.6 더하면 7 6 3 맞나요? 36.7 46.7이죠. 46.7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19.6 더해보면 5, 7, 47.5, 46.5. 맞죠? 제가, 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46.7, 46.5. 이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거의 비슷하죠. 따라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1 올라가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한 권 끝까지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것보다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시작을 하는 것보다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 이 멘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한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정말 응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